3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라고! 추석날 아침 68세 박복심 할머니를 향한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도장 찍을 거야? 말 거야? 안 해. 절대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순간 복심 할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항우가,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추석날의 배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의 끝이 아니라 한 할머니의 통쾌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복심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에게 복수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군산 재래시장 골목길에 새벽 5시 반부터 전 부치는 냄새가 퍼져나옵니다. 세월이 묻어나는 낡은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며 기름 냄새를 골목 밖으로 밀어내죠. 박복심은 올해 68, 이 반찬 가게를 지킨 지 벌써 30년째입니다. 복심의 손은 마법 같습니다. 평범한 물을 썰어도 아삭아삭한 소리가 다르고 김치를 버무려도 그 맛이 남다르죠. 동네 사람들은 복심인의 반찬은 밥도둑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합니다. 하지만 요즘 복심의 마음은 편치 않아요. 아들 상욱이 자꾸만 가게를 정리하자고 압박을 해오거든요. 엄마, 이런 구식 장사는 이제 안 되라며 온라인 사업으로 바꾸라고 닥달하죠. 며느리 서진도 겉으론 시어머니를 챙기는 척하지만 눈빛 깊숙한 곳엔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 도사리고 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최근 들어 두 사람이 은근히 복심의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죠? 가게 권리금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적금이나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이 마치 독사의 혀끝처럼 날름날름 튀어나와요. 지난주 일요일 상욱이 술에 취해 와서 한 말이 아직도 복심의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아버지가 남긴 돈이 얼마나 있어? 나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그때 복심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서진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독거노인 대상 보이스피싱이 많다던데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까요? 마치 천사 같은 목소리로 악마 같은 제안을 하는 거였죠. 가장 섬뜩했던 건 며칠 전 서진이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뭔가 사고라도 나시면 어쩌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복심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 상철이 세상을 떠난 뒤로 복심은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어 포장하죠. 손님들이 복심인의 김치찌개 국물이 최고야라고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평온한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어요. 상욱과 서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대화 중간중간 돈 얘기가 자꾸 끼어들었거든요.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이를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서랍을 열어 노란 봉투를 꺼냅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과 손글씨 메모, 그리고 공증 도장이 찍힌 몇 장의 서류들이 들어있어요. 복심아, 남 도와주며 살자. 하지만 우리 것도 지키며 살자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가 오늘따라 또렷하게 보입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복심이 중얼거리는데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조심해,
복심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게 가장 위험하다. 어젯밤 상욱이 전화했을 때의 목소리가 계속 생각납니다. 엄마, 내일 추석이니까 일찍 갈게. 서진이랑 장모님이랑 같이.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장모까지 같이 온다는 말에 복심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 집에서 추석을 보내는데 왜 갑자기 아침 9시쯤 되니 며느리 한서진이 먼저 도착합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까지 입고 왔어요. 뭔가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사람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웃음이 왜 이렇게 섬뜩할까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미소 같아요. 서진은 곧바로 거실 구석을 살피더니 어머니, 홈캠 잘 되고 있네요. 주원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심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왜 갑자기 홈캠을 확인하는 걸까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바로 그때 쿵쾅쿵쾅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상욱이 들어옵니다. 얼굴이 벌겋고 눈빛이 험악해요. 평소에 상냥한 아들이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 같습니다.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상욱이 말하자마자 현관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립니다. 사돈 오춘자가 손주 주원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춘자의 표정도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작전을 짠 사람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에요.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주원이랑 산책하다가 들렀어요. 하지만 복심은 알아챘어요. 이건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는 걸. 세 사람 모두 뭔가를 계획하고 왔다는 걸 말이에요. 춘자의 핸드백이 평소보다 두툼해 보이고 서진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5살 주원이만 순진하게 할머니 하며 복심에게 달려옵니다. 복심이 손주를 안아주는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이 아이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모두 뭔가 큰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거실에 홈캠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4명의 어른이 마주 앉았습니다. 상욱이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요. 복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30년간 장사를 하며 기른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들이 준비한 것은 분명 자신에게 치명적인 무엇인가일 거예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긴장감이 거실 전체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복심의 인생을 뒤바꿀 위험한 하루가 시작된 거죠. 오전 10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춘자가 창밖을 보며 혀를 찹니다. 어머, 비가 이렇게 갑자기 와버리네. 주원이가 비 맞고 나가면 감기 걸 텐데. 복심은 춘자의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비가 와서 못 간다는 핑계치고는 너무 뻔했거든요. 마치 미리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온 것 같았어요. 그럼 비 그칠 때까지 계시죠. 국수라도 끓여드릴게요. 복심이 말하자 춘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서진도 옆에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국수 정말 맛있는데라고 맞장구를 치죠. 하지만 복심은 서진이 평소에 자신의 음식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부엌으로 향하면서 복심은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거든요. 지금 시작해도 되나? 상욱의 목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아직 일러. 국수 먹고 분위기 좀 풀어놓고. 춘자가 속삭이는 소리예요. 그럼 언제? 서진이 초조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점심 먹고. 그때가 딱 좋아.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을 때 말이야. 복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정말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양은 냄비에 물을 올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멸치를 우린 육수에 소면을 넣고 끓이는 동안 거실에서는 주원이의 제잘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어른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작전회의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주원이가 부엌으로 달려와 복심의 치마를 잡아당깁니다. 복심은 손주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 아이는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모두 할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원이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맛있게 끓여줄게. 국수를 그릇에 담아 상에 올리니 춘자가 과장되게 칭찬합니다. 와, 복심사돈. 이 국수 냄새만 맡아도 침이 나네요. 역시 요리 솜씨가 최고예요. 하지만 복심은 춘자의 칭찬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평소 춘자는 복심의 음식에 대해 짜다, 싱겁다 하며 불평만 했었거든요. 국수를 먹는 동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주원이가 할머니 국수 짱 맛있어 라고 소리치자 모두들 웃었어요. 하지만 복심은 상욱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읽어냈어요. 평소와 달리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고 춘자와 서진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마치 약속된 시간이나 신호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아, 정말 맛있다. 춘자가 국수 그릇을 비우며 말합니다. 복심사돈, 이런 솜씨로 가게 하시니까 장사가 잘 되시겠어요. 갑자기 가게 얘기가 나왔어요. 복심의 어깨가 살짝 경직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서 가게 하시기 힘드시죠? 나이도 있으시고. 아직 건강해요. 할만해요. 그래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들 카드 쓰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는데. 춘자의 말에 복심은 뭔가 밑밥을 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대화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서진이 슬쩍 거실 구석을 쳐다봅니다. 홈캠의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응? 뭐가? 홈캠 말이에요. 빨간 불이 켜져 있네요. 복심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홈캠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켜져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아, 그냥 켜놓은 거야. 주원이 보려고. 그럼 지금 저희 대화가 다 녹화되는 거네요? 서진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상욱이 이때다 싶었는지 끼어듭니다. 엄마,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복심이 놀라며 젓가락을 멈춥니다. 홈캠이 모든 걸 녹화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업이 어렵다고? 네, 투자했던 게 잘못돼서. 다음 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상욱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진도 옆에서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요. 하지만 복심은 뭔가 연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춘자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런데 복심사도는 가게도 있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복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냥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춘자가 애매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상욱이 더 직설적으로 나옵니다. 엄마, 가게 권리금만이라도 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서진이 슬쩍 홈캠을 가리키며 속삭입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나중에 증거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복심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홈캠 녹화까지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치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증거로 남기려는 것 같았어요.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가족끼리 하는 약속도 기록해두면 좋다는 뜻이었어요. 서진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복심은 이 순간 깨달았어요. 이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비가 와서 더 오래 머문다는 것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조성도, 심지어 홈캠 녹화까지도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연출이었던 거예요. 홈캠의 빨간 불이 무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복심의 당황한 모습과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죠. 복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세 사람이 합심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거든요. 복심이 상황을 파악하려는 순간 상욱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탁자를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릇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바닥에 깨졌어요. 엄마,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았다. 복심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상욱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고 목 핏줄이 불끈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상욱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긴 뭐가 왜 그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 한 푼 안 내주면서. 서진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평소에 얌전한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표정으로 복심을 노려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복심이 서진을 쳐다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잔혹했거든요. 춘자가 그때 끼어들었어요. 사돈댁,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기하라고? 미쳤구나, 정말. 미친 건 엄마야. 상욱이 소리를 지르며 복심에게 다가왔습니다. 3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아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라고. 복심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서진이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복심 앞에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서랍에 적어두신 거예요. 통장 잔고랑 적금 만기일까지 다 메모해 두셨더라고요. 복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적어둔 메모였어요. 언제 그걸 훔쳐본 거죠? 언제 내 서랍을? 사돈댁이 화장실 가실 때 봤습니다. 춘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참 꼼꼼하게 적어두셨더라고요. 상욱이 복심 앞에 무릎을 꿇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하지만 복심은 그 눈물이 가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연기였거든요. 상우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갑자기 상욱이 복심의 멱살을 움켜쥐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줘. 아파. 상욱이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복심의 옷이 찢어질 것 같았죠. 아프긴 뭐가 아파. 나는 더 아프다고. 서진이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복심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시죠. 이러면 다 힘들어집니다. 춘자가 복심의 인감도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것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돈댁이 낮잠 주무실 때 가져온 거예요. 언제 내 도장을? 언제긴 뭐가 언제야. 상욱이 복심을 밀쳐버렸습니다. 엄마가 잠든 사이에. 복심이 뒤로 휘청거리다가 탁자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혔어요. 날카로운 아픔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죠. 으악! 복심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허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상욱은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 서진이 위임장을 복심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끝납니다.
어머니 재산을 상욱이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에요. 복심이 서류를 보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 명의 이전부터 통장 관리권까지 말이에요. 너희들, 언제부터 이런 짓을? 몇 달 전부터입니다. 춘자가 말했어요. 사돈댁이 혼자 사시니까 미리미리 준비한 거죠. 동네에도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조금씩 얘기해뒀고요. 복심이 경악했습니다. 이들이 체계적으로 자신을 고립시켜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야. 상욱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실제로 가습을 켜놓고 나간 거 있잖아. 거스름돈 틀린 것도. 바로 그때 주원이가 다른 방에서 나와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왜 넘어져 있어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복심에게 달려오려 했지만 서진이 재빨리 낚아채 안아들었어요. 주원아, 할머니가 넘어지셨어. 괜찮다. 할머니 다쳤어요? 순진한 아이의 말에 복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주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다니. 상욱이 복심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묻는다. 사인할 거야, 말 거야? 복심이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 절대 안 해. 상욱이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복심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왔죠. 아, 나 줘. 그럼 어쩔 수 없지. 상욱이 복심의 손을 억지로 잡고 펜을 쥐어줬습니다. 복심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상욱의 힘이 훨씬 셌어요.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복심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상욱아, 오늘부로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절대 내 자식이 아니야. 복심의 절규 같은 외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욱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좋아. 어차피 돈만 받으면 그만이야. 춘자도 혀를 찼습니다. 사돈댁도 참 고집이 세시네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순순히 하셨을 텐데. 복심은 절망에 빠져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이들의 탐욕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복심의 눈빛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상욱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머리채 잡은 그 손으로는 내 재산 절대 못 만진다. 복심의 단호한 말에 상욱이 잠시 움찔했지만 곧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상욱이 복심의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기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장 상인회장 김덕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복심 씨, 무슨 일이야? 밖에서 소리가. 김덕수가 거실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복심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상욱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뭔 짓이야? 상욱이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서진과 춘자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삼촌.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식이 어미한테 손을 대다니. 김덕수가 소리를 지르자 복심이 간신히 일어나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덕수 씨, 도와주세요. 복심 씨, 괜찮아요? 이 자식들이 뭘 한 거야? 서진이 재빨리 나서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삼촌, 오해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상욱이가 부축해드리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김덕수는 속지 않았어요. 바닥에 깨진 그릇들과 복심의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펼쳐진 서류들을 보았거든요. 부축해드리려고? 그럼 이 서류들은 뭐야? 춘자가 급하게 서류를 치우려 했지만 김덕수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재산위임장, 명의이전 서류, 이게 뭐야? 상욱이 술기운에 더욱 대담해졌어요. 삼촌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세요. 상관없는 일이라고. 복심 씨는 우리 상인의 식구야. 누가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복심이 김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수 씨, 이 사람들이 내 도장을 훔쳐가서 도장을 훔쳤다고? 김덕수가 분노에 찬 눈으로 세 사람을 쳐다봤어요. 서진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으셔서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 치매라고? 복심 씨가? 말도 안 돼. 김덕수는 복심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치매 기미라는 말이 거짓말인 걸 단번에 알아챘죠. 춘자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어르신, 사실 사돈댁이 요즘 가스불도 자주 켜놓고 나가시고 계산도 틀리시고 그래서요. 그런 건 나이 들면 누구나 하는 실수야. 그걸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고? 김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자 상욱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우리 가족 일에 왜 끼어들어? 상욱이 김덕수를 밀치려 하자 김덕수가 상욱의 손목을 잡았어요. 이 못된 자식? 어미한테 손 떼는 자식이 어딨어. 나, 놓으라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복심이 바닥에서 자신의 도장과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지만 복심은 서류를 품에 꼭 안고 일어났어요. 이건 내 거야. 너희들이 가져갈 수 없어. 춘자가 복심에게 달려들려 하자 김덕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지금 당장 다 나가. 나가라고요? 여긴 제 집이에요. 서진이 대들었어요. 집은 무슨, 복심 씨 집이지 너희 집이 아니야. 바로 그때 주원이가 다시 나와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복심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덕수 씨,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서에? 이 사람들이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위조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폭력을 썼고요. 복심이 머리를 가리키자 정말로 머리카락이 뽑혀 있고 이마에 상처가 났어요. 김덕수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상욱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니야. 신고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덕수는 이미 112에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가정폭력 신고합니다. 서진이 그 말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가정폭력이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도장 훔치는 게 심한 게 아니야? 춘자가 급하게 주원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우리 그냥 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김덕수가 막았습니다. 어디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왜 우리를 붙잡아요? 불법 감금이에요. 불법 감금은 무슨,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걸 막는 거지. 복심이 그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가, 너는 오늘 선택을 했어. 돈을 택했지, 엄마를 택하지 않았어. 상욱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하지만 복심은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어미 머리채를 잠이게? 힘들다고 도장을 훔치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해. 변명은 경찰한테 하거라.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말로 경찰이 오다니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복심은 바닥에서 뽑힌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워 담았습니다. 증거로 남겨두려고 말이에요. 덕수 씨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복심 씨, 이제 괜찮을 거예요. 경찰이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복심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직 자신을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다니. 경찰이 도착한 후 복심의 집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신고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맞나요? 김덕수가 앞에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상욱이 그때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말렸을 뿐이에요. 말렸다고? 네, 어머니가 갑자기 흥분하셔서 넘어지실까봐 붙잡았던 거예요. 서진도 거들며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요즘 치매 기미가 있으셔서 갑자기 난동을 부리시거든요. 복심이 그 말을 듣고 분노했어요. 무슨 치매요? 이 사람들이 내 도장을 훔쳐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경찰관이 복심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머리카락이 뽑혀 있고 이마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할머니,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저 자식이. 내 아들이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그래요. 상욱이 급하게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스스로 넘어지신 거예요. 하지만 김덕수가 증언했습니다. 아니에요, 경찰관님. 제가 직접 봤어요. 저 자식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있었다고요.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로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면 상당한 폭력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춘자가 그때 끼어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사실은 저희가 복심 사돈을 걱정해서 온 거예요. 요즘 혼자 사시면서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시거든요.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요? 네, 가습을 켜놓고 나가시기도 하고 동네에서 헛소리 하시기도 하고. 복심이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헛소리라니. 한두 번 실수한 걸 가지고. 경찰관이 복심을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해 주세요. 복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달 전부터 내 재산을 노렸어요. 오늘 갑자기 와서 집 명의를 바꾸라고 통장을 넘기라고 했어요. 서진이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찰관님, 저희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는 재산 관리를 못 하시니까요. 도와드리려고 했다면 왜 폭력을 썼나요? 상욱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니가 갑자기 흥분하셔서 진정시키려다 보니. 진정시키려다 머리채를 잡았다고요? 김덕수가 다시 증언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들어왔을 때 저 자식이 어머니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었어요. 사인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요. 경찰관이 서류들을 살펴봤어요. 이 서류들은 뭡니까? 복심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재산 위임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 온 거예요. 내 이름까지 써놨어요. 할머니 동의 없이 작성한 건가요? 당연하죠. 나는 절대 그런 거 사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서진이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셔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한테는 이게 더 좋은 일이거든요. 경찰관이 서진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본인이 거부하는데 강제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제라기보다는 설득한 거죠. 설득하면서 폭력을 썼다고요?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상욱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경찰관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급한 일이면 폭력을 써도 된다는 건가요?
복심이 그때 중요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것 좀 보세요. 복심이 보여준 건 자신의 인감 도장이었어요. 이 도장을 이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 말이에요. 춘자가 당황하며 부인했어요.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거예요.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빌리는 거예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타인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끼리 하는 일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절도나 폭력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상욱이 완전히 당황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사실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빚이 있다고 어머니한테 폭력을 쓰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건가요? 복심이 그때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경찰관님, 이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 왔어요. 동네에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문도 퍼뜨리고 내 재산 상황도 다 조사해 놨어요. 김덕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더라니까요. 복심 씨가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혼자 두면 위험하다느니 경찰관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네요. 일단 폭행 혐의와 절도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욱이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빌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님, 제발. 처음 하는 일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복심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계속 괴롭혔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일단 관련자들은 모두 서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서진과 춘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로 경찰서에 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복심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라렸어요. 자신의 가족을 경찰에 넘기게 되다니.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선을 넘은 이상 끝까지 가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복심이 집으로 돌아온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덕수가 함께 따라와 줬어요. 복심 씨, 괜찮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덕수 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요. 하지만 복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상욱과 서진, 춘자는 모두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 조치됐거든요. 하지만 폭행과 절도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김덕수가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 난장판을 어떻게 치우지? 내일 우리 상인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복심이 바닥에 떨어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려 하자 김덕수가 말렸어요. 복심 씨, 오늘은 그만 쉬세요. 내일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복심은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김덕수가 돌아간 후 복심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마음속은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야. 상욱이야. 복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상욱이 다시 온 거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얘기 좀 해야겠어. 복심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상욱의 목소리가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심은 더 이상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저버린 거야.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경찰서에서 나오니까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복심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엄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상욱이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에 복심이 무서워졌어요. 그만해. 또 경찰 부른다. 하지만 상욱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문 열어. 당장 열어. 복심이 휴대폰을 들고 112에 전화를 걸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상욱이 예비 열쇠로 연 거였습니다. 예비 열쇠. 언제 만들었어? 작년에 만들어뒀지.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들어와야 하니까. 상욱이 들어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덩치 큰 남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내 채권자들이야. 복심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어요. 누구야, 이 사람들? 덩치 큰 남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상욱 씨한테 돈 빌려준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복심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욱 씨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돈이 많으시다고. 그래서 대신 갚아주실 수 있다고. 복심이 상욱을 노려봤어요. 상욱아,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상욱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해. 정말로 죽일 것 같아.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빌린 돈은 갚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빌렸는데요? 이자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복심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1억 2천? 그런 큰 돈을 뭘 하려고. 상욱이 더욱 비참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업 자금이었어. 그런데 다 날려먹었어.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복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상욱 씨는 할머니가 집도 있고 가게도 있다고 했어요. 그걸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내 집을? 내 가게를? 네, 시세로 봐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복심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자 김 사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그럼 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시다는 건가요? 그건 상욱이가 해결할 일이야. 상욱이 울면서 복심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 나 죽기 싫어. 정말 죽기 싫다고. 복심이 상욱을 뿌리치려 했지만 상욱이 더 세게 붙잡았어요. 놔줘. 놓으라고. 바로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이 돈을 못 갚으면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복심이 떨면서 말했어요.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요? 김 사장이 웃었어요. 할머니, 우리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예요. 경찰이 와도 문제될 게 없어요. 하지만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빚을 안 갚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심은 완전히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린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욱이 더욱 처절하게 빌었어요. 엄마, 내가 평생 엄마한테 잘할게. 정말로 효도할게. 이번 한 번만. 하지만 복심은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희들 다 나가.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명함을 복심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락처예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세 사람이 나간 후 복심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인가 싶었는데 새로운 지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그 밤 복심은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문이 부서져 있어서 더욱 불안했고 사채업자들이 다시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새벽 5시 복심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딸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희야, 엄마야. 엄마, 이 시간에 왜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큰일이 났어. 1시간 후 선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집안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복심이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들을수록 분노했어요. 오빠가 정말 그랬어요? 그래. 내 오빠가 그랬어. 미쳤군요, 정말.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선희가 즉시 법무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긴급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지금 당장 갈 수 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복심은 자신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무사 박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할머니,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고 사기미수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빚을 져서 어머니한테 전가하려는 것도 불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우선 재산을 보호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과 가게 명의를 딸분과 공동 명의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선희가 적극 찬성했어요. 그게 좋겠어요, 엄마. 그러면 오빠가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통장도 새로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계좌는 비밀번호가 노출됐으니까요. 복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오후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상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 아침부터 찾았는데. 내가 알 바 아니야. 엄마, 어젯밤에 미안했어. 내가 너무 급해서 그랬어. 복심이 상욱을 쳐다봤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 멍은 뭐야? 그 사람들이 돈 안 갚는다고 때렸어. 복심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인데 맞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상우가, 엄마,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선희가 나서서 막았어요. 오빠, 그만해요.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또 그래요? 선희야, 내가 뭘 알아? 나는 정말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엄마를 위협해도 되는 거예요? 상욱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선희야. 넌 시집가서 편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는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어. 그게 엄마 잘못이에요? 오빠가 도박으로 빚을 진 게 엄마 잘못이에요? 도박? 도박이 아니라 사업이었어. 사업이면 왜 사채를 써요? 정식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상욱이 말문이 막혔어요. 정식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채를 썼다는 걸 선희도 알고 있었거든요. 복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우가, 나는 오늘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 집이랑 가게 명의를 선희와 공동 명의로 바꿨어. 그리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지. 상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이상 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한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진 빚은 내가 갚아. 상욱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발. 나 정말 죽어. 그 사람들이 오늘까지 돈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했어. 하지만 복심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우가 나는 어제 내가 내 머리채를 잡았을 때 깨달았어.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엄마, 돈이 필요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집 팔고 자동차 팔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 선이가 거들었어요. 오빠, 엄마 말이 맞아요. 엄마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요. 상욱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 그럼 나 죽으면 그때 후회해. 죽는다고 협박하지 마. 그런 협박에는 더 이상 안 넘어가. 상욱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복심은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복심 씨, 아들이 도망갔다던데 정말이에요? 도망갔다고요? 네, 사채업자들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상욱이를 못 찾겠다고. 복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설마 정말 도망간 건 아니겠죠? 그날 저녁 서진이 주원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상욱이가 연락이 안 돼요. 나도 몰라.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상욱이가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심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주원이 아빠인데. 주원이는 어떻게 해요? 복심이 주원이를 보니 아이가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심도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주원이는 내가 키워.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밤 복심은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복심은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심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복심아,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켜나가자.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6시, 복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찬 가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복심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시장 상인회관 앞에서 김덕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아이들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죠. 복심은 이제 상인회관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반찬 가게는 선희와 함께 운영하되 주 3일은 이 일에 전념하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곧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두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민수가 물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볼까? 와, 좋아요. 아이들이 환호하며 앞치마를 둘러쌌어요. 복심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우선 김치를 잘게 썰어야 해. 칼 조심하고. 복심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도와주는 동안 문득 주원이가 생각났어요. 손주도 이 정도 나이였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만든 김치볶음밥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맛있다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상인회관을 가득 채웠어요. 복심은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심은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보낸 사람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집에서 편지를 열어보니 상욱의 글씨였어요. 엄마,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어요. 매일 12시간씩 일하니까 힘들지만 이제야 정신이 좀 들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제가 정말 미안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뻔했어요. 지금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염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언젠가 정말로 사람이 되면 그때 다시 인사드리러 가겠어요. 서진이와 주원이한테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려요. 제가 정말 사람다워질 때까지는. 부산에서 상욱이가. 복심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저녁 무렵 선이가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아이들이 어땠어요? 좋았어. 김치볶음밥 만들었는데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뻐요. 선이가 복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 이거 봤어요? 선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지역 뉴스 기사였습니다. 68세 할머니, 동네 아이들 요리 선생님으로 제2의 인생. 아이들이 내 보물. 복심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거였어요. 누가 취재했대? 상인회장님이 연락하셨나 봐요. 엄마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복심은 기사를 읽으며 신기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의미 있게 전해지다니. 그날 밤 복심은 노란 봉투를 꺼내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상욱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복심이 상인회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서진이 주원이를 데리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지만 복심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얘들아, 잠깐 쉬는 시간 가져라. 서진이 복심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야? 주원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주원이가 복심을 올려다봤어요. 6개월 사이에 많이 자랐네요. 할머니, 복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을 내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그런데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순진한 질문에 복심과 서진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연락이 안 와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복심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부산에 있어. 네. 편지가 왔어.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서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럼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욕심이 너무 컸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네, 알아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주원이만 가끔 할머니 보게 해주세요. 복심이 주원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죠. 주원아, 할머니가 아이들이랑 요리하는 거 보고 싶어? 네. 그럼 토요일에 엄마랑 같이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주원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들이 떠난 후 복심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끈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선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복심이 말했어요. 선이야, 엄마가 너무 냉정했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살아남으려고 싸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당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선을 그으신 게 맞아요. 복심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엄마. 그날 밤 복심은 일기를 써내려갔어요. 머리채 잡던 그 손으로는 내 마음을 만질 수 없다고 했지만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 정하는 일이다. 끝은 내가 결정한다. 복심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